나는 고발한다. 대통령 각하, 일전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당신의 영광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제 마음, 지금까지 그토록 찬란했던 당신의 명성이 가장 부끄러운 오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온갖 비열한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 체결 이후 애국 축제의 물결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진정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노동, 진리, 자유를 지향하는 우리의 위대한 세기를 장식할 만국 박람회의 장엄한 성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증스러운 드레피스 사건이라니, 당신 이름에 대해, 게다가 당신 통치에 대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먹칠인지요. 군사법정은 에스테라지라고 불리는 자, 모름지기 진실과 정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인 이 자에게 이제 막 감히 명령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고 역사는 당신이 대통령일 때 그런 사회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기록할 겁니다. 그들이 감히 그렇게 했기에 저는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낼 밤들은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저 무고한 사람의 유령으로 가득한 밤이 될 겁니다. 대통령 각하, 정직하게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더불어 온몸으로 제가 이 진실을 외치는 것은 바로 당신을 향해서입니다. 저는 명예로운 당신이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원수인 당신이 아니라면 제가 도대체 누구에게 진범들의 악랄한 죄상을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재판과 드레피스의 유죄 선고에 관련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악한 한 인간이 모든 일을 꾸미고 모든 일을 저질렀는데 당시 일개의 소령이었던 뒤파티 드클랑 중령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는 드레피스 사건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하면 그가 한 행동과 그가 져야 할 책임이 명백히 드러날 텐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는 진정 음험한 인간이며 복잡한 인간이며 허황한 술책에 민감한 인간이며 빼돌린 문서, 익명의 편지, 외딴 곳에서의 접선, 심야의 치명적 증거를 파는 수수께끼의 여인들이 나오는 삼류신문 연재소설에 탐닉하는 인간입니다. 드레피스에게 문제의 명세서를 그대로 받아쓰게 할 생각을 한 것도 이자입니다.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드레피스를 신문할 생각을 한 것도 이자입니다. 포르지네티 소령이 우리에게 증언했듯 소리 없는 랜턴을 들고 잠든 피고 곁으로 살며시 다가가 갑자기 얼굴에 불빛을 비추고 피고로 하여금 문득 잠이 깨는 충격 속에서 범행을 자백해 할 생각을 한 것도 이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컨대 찾으면 찾아질 테니까요. 저는 다만 드레피스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조사 장교 디파티 드클랑 소령이 사건 일자와 책임 소재에 비추어 이 가공할 사법적 오판의 최대 범죄자임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명세서는 발견 직후 정보국장 쌍데르 대령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그는 전신 마비 증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자료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서가 없어졌고 이 문서들은 오늘날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작성자가 누구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사람들은 조사도 않고서 대뜸 그건 참모 본부 장교이자 포병 장교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중의 잘못, 이 명세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조사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중의 잘못입니다. 사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군장교의 소행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까닭에 예단은 금물이었습니다. 내부 문제로 추정되었기에 사람들은 내부를 수색했고 필적을 조사했습니다. 범인이 정보국 내에 있는 이상 반역자를 기습적으로 체포, 추방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최초의 혐의가 드레피스에게 떨어지자마자 디파티 느클랑 소령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그가 드레피스라는 인물을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그의 사건이 되었고 그는 배신자를 꼼짝 못하게 해서 완전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평범한 지성의 소유자인 국방부 장관 메르시에 장군, 종교적 광신에 휩싸인 듯한 참모총장 부아데프르 장군, 빈번히 양심을 속인 참모차장 공스 장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디파티 느클랑 소령이 문제입니다. 그는 최면을 걸다시피 해서 장군들을 오도했는데 실제로 강신술과 신비술에 빠져있던 그는 심령과 대화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곤 했습니다. 불행한 드레피스에게 가한 실험들, 드레피스를 몰아넣고자 했던 함정들, 끔찍한 신문, 기괴한 가정 등 그가 저지른 정신 착란과도 같은 광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조사는 그 과정을 소상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녕 하나의 악몽이었지요. 뒤파티 드클랑 소령은 드레피스를 체포해서 독방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드레피스의 집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 이 사실을 발설하면 남편은 끝장인 줄 알라고 위협합니다. 그동안 그 불행한 사람은 살떨리는 절규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15세기 괴담에나 나올 법한 잔인한 계략과 신비스런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신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모든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단 하나의 증거, 즉 그 알량한 명세서, 비열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파렴치한 사기였던 그 명세서. 더욱이 거기 실린 유명한 기밀사항이란 것도 사실상 별 가치가 없는 그 명세서의 근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범죄, 프랑스를 병들게 한 가공할 정의의 부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법적 오판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법적 오판이 디파티 느클랑 소령의 음모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떻게 메르시에 장군, 부아테프르 장군, 공스 장군이 거기에 휘말려서 조금씩 책임질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새 장군은 나중에는 이 오판을 성스러운 진실, 심지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실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태만함과 아둔함뿐이었습니다. 그 집단 특유의 종교적 열정과 연대의식이 강요하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죄는 바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대경 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한을 씹으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에는 오직 디파티 드클랑 소령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삼류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기소장을 읽고 저 악마도에서 말도 안 되는 속죄를 강요당하고 있는 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드레피스는 수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유죄. 그의 방에서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그는 가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합니다. 유죄. 그는 근면하며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욕이 강합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유죄.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이며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기소 항목은 모두 1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오직 한 항목, 즉 명세서입니다. 우리는 필적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들 중 한 명인 고베르시가 참모 본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에 험악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는 23명의 장교가 드레피스를 생매장할 증언을 하러 왔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 모두가 드레피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국방부 소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한 통속인 가족 재판이었던 셈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모 본부가 재판을 원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2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법회의 재판관들이 당연히 무죄의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참모 본부가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장의 기밀 서류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서류,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기밀 서류, 우리가 경배해야 할 기밀 서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지전능한 신과도 같은 기밀 서류. 저는 그 기밀 서류의 내용을 온몸으로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서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들 이름으로 오간 이 서류, 이 편지의 내용 중에 D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몸값이 비싼 아내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여기는 남편처럼 이 자는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가
선전포고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국방 관련 기밀 서류라니요.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정말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국민 감정 뒤에 몸을 숨긴 채 묻 사람들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시키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공민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피스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의 외침은 그가 디파티 드클랑 소령의 기발한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더러운 유태인 사냥 등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에스테라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피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쉐레르 캐스트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두겠습니다. 상데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 부아테프르 장군, 그 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오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오 문서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음에 틀림없는 문서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수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 및 부하데프르 장군과 비오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피스의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고뇌에 찬 심리적 혼란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오 장군은 드레피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채로 장관직에 취임했기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부하테프르 장군, 공수 장군, 부하 장교 등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자신이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만사가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책임은 커져만 갔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오 장군, 부하데르프 장군, 공스 장군이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피카르 중령은 양심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이름으로 상관들에게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역설했습니다. 끔찍한 뇌우가 조금씩 힘을 축적하고 있거니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 그것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온 세상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쉐레르 캐스트네르 씨가 비오 장군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쉐레르 캐스트네르 씨는 우국 충정으로 비오 장군에게 국가적 재앙으로 변해가는 이 사건을 확실히 장악해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쇠기에 경을 끼었지요. 범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참모본부는 이제 그 범죄를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카르는 정찰 임무라는 미명하에 변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점점 더 멀리 끝내 튀니지까지 보냈는데 언젠가는 짐짓 그의 용기를 치하하면서 학살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을 시찰하는 임무를 맡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모레스 후작이 죽음을 맞은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스 장군은 그와 우정어린 교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밀을 간파했다는 것이 모두에게 위험한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파리에서는 진실이 불굴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예견된 그 뇌우가 어떻게 폭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튜의 드레피스 씨가 에스테라지 소령을 명세서의 진짜 작성자로 고발했고 바로 그때 쉐레르 캐스트네르 씨는 재심 요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러 갔습니다. 에스테라지 소령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맨 처음 그는 자살이나 도망을 고려할 정도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방약무인하게 행동하며 난폭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온 파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뻗쳤던 것입니다. 그는 데뷔체그를 알려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수수께끼의 여인이 한밤중 그를 방문하여 참모 본부에서 훔친 한 장의 서류, 그를 살려줄 한 장의 서류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궁여지책으로서 디파티 드클랑 중령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작품, 즉 드레피스의 유죄가 부인될 위험에 처하자 그는 자기 작품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건의 재심, 그것은 곧 너무도 엉뚱하고 너무도 비극적인 삼류 연재소설의 파선을 뜻하지요. 그 결말이 악마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결은 피카르 중령과 뒤파티 느클랑 중령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얼굴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머지않아 민간 법정에서 그 두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범죄를 고백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참모 본부였습니다. 그에 대한 혐오감이 시시각각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도대체 누가 에스테라지 소령을 보호하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우선 베일에 가린 인물, 즉 모든 것을 꾸미고 모든 것을 지휘한 뒤파티 드클랑 중령이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괴한 조처란 없습니다. 그 다음 부아테프르 장군, 공스 장군, 비오 장군이 있는데
그들은 드레피스의 무죄 인정을 곧 국방부의 치욕적 괴멸로 인식했기에 에스테라지 소령을 무죄에 방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상황의 결과는 한 양심적인 인간, 홀로 충실히 의무를 다했던 피카르 중령의 희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곧 그는 모욕을 당할 것이며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 정의여! 이 얼마나 무사람의 가슴을 찢는 끔찍한 절망인지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날조자이며 에스테라지를 곤경으로 몰아넣기 위해 전보엽서를 꾸며낸 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동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 또한 유태인들에게 매수당한 것일까요? 소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는 반유태주의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와 죄악으로 얼룩진 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한 점 오점도 없는 명예로운 이는 오욕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요. 이 지경에 이른 사회라면 그 운명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이 바로 에스테라지 사건입니다.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기소된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2달 전부터 전개된 사건의 추이를 시간별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요약만으로 충분하고 또 언젠가 사건의 역사가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펠리웨의 장군과 라바리 소령이 악의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악당들이 미화되고 선인들이 더럽혀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정이 열린 것은 이런 과정이 완결된 이후입니다. 어떻게 한 군사법정이 내린 판결을 다른 군사법정이 뒤집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군인들의 피에 흐르는 강고한 규율 정신은 그들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규율을 말하는 자는 곧 복종을 말하는 자입니다. 군부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환호 속에 기왕의 판결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군사법정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반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급사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오 장군은 선원으로서 재판관들에게 암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은 불을 향해 가는 나방처럼 아무런 추론 없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로잡힌 선입견은 분명 이런 것입니다. 드레피스는 첫 번째 군사법정에서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유죄이며 두 번째 군사법정을 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를 무죄로 선언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드레피스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을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공정한 선고를 내렸거니와 이 선고는 우리의 군사법정을 영원히 짓누를 것이며 미래의 군사법정이 내릴 모든 결정에 의혹의 시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첫 번째 군사법정은 어리석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군사법정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두 번째 군사법정의 변명은 군부의 수장이 기왕의 판결을 손댈 수 없는 것, 신성한 것,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선언한 탓에 하위 계급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 선언을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의 명예를 역설했고 우리가 군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땅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분연히 일어설 군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군대는 프랑스 국민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러한 군대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는 존엄성을 잃은 군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지배자로 군림할 군대, 그 군대의 칼자루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라니. 하느님 맙소사, 결단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다른 한편 저는 이 점을 논증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국방부 사건입니다. 참모본부의 한 장교가 참모본부 동료들에게 기소당했고 참모본부 간부들의 압력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환원하면 참모본부 전체가 유죄가 되지 않는 한 드레피스는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컨대 언론 캠페인, 흑색 선전,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드레피스를 다시 한번 파멸시키고 에스테라지를 보호했습니다. 비오 장군 스스로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회 교단에 가해야 할 공화국 정부의 빗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모든 것을 재조직하고 쇄신할 진정 강력한 정부, 슬기로운 애국 충정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국방을 맡은 자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발발의 위험 앞에서 곤외로 전율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신성한 사원은 저열한 음모와 비방과 횡령의 보금자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한 불행한 인간, 즉 더러운 유태인의 희생, 이름하여 드레피스 사건을 비춘 환한 조명 앞에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아, 실로 모든 것이 광기, 어리석음, 기괴한 상상력, 비열한 경찰 근성, 종교 재판식의 매도, 전체적인 폭압으로 뒤흔들렸고 몇몇 장교와 장성들의 영달을 위해 국가 전체가 강철 군화에 짓밟혔으며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질식되었습니다. 소각한 언론에 기대는 것, 파리의 온갖 사기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하여 파렴치하게도 사기꾼들이 승리하고 인권과 청렴 결백이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전 세계에 오판을 강요하려는 사악한 음모에 맞서 프랑스를 자유와 정의의 1등 국가로 만들고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을 국가 혼란죄로 다스리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론을 오도하는 것, 여론을 집단 정신 착란으로 몰고 가 사악한 협잡에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인권의 위대한 자유국가 프랑스를 병사하게 할 가증스러운 반유태주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일반 서민들을 중독시키고 반동과 배척의 열정을 부추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증오심을 유발하는 데 애국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끝으로 인간이 꽃피운 일체의 과학이 진실과 정의가 지배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이때 총칼을 현대의 신으로 삼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갈망했던 이 진실, 이 정의, 그들이 그것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암흑의 구렁텅이에 던져넣는 것을 지켜보는 슬픔이란 정녕 말로 표현할 수 없군요. 저는 쉐레르 캐스트네르 씨의 가슴 속에 일었을 좌절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가 마침내 후에, 즉 상원의 대정부 질의의 날 비밀의 보자기를 전부 풀어놓고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지 못했다는 후회, 즉 혁명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정한 삶을 살아온 위대한 신사였습니다. 그는 진리란
특히 그것이 한낮의 햇살처럼 자명할 때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이내 모든 것을 비출 텐데 굳이 모든 것을 뒤엎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 낙관적인 평정심 때문에 지금 잔혹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고매한 인격 탓에 공스 장군의 편지를 공개하려 하지 않았던 피카르 중령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규율을 존중하고 있는 동안 그의 상관들은 그를 흙탕물로 뒤덮고 그의 사건을 가장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정한 그의 행동은 오늘 그의 양심을 더욱더 명예롭게 부각시킵니다. 악마가 활약하고 있을 때 신이 임하기를 기다린 두 희생자, 두 신사, 두 깨끗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피카르 중령의 경우 우리는 그에 대한 야비한 처사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프랑스 법정은 보고 책임자로 하여금 증인 피카르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도록 방치한 후 증인 피카르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할 때에는 비공개 밀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범죄 행위이며 이 범죄 행위는 전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명백히 두 군사 법정은 기괴한 정의의 개념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진실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진실은 당신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단지 헌법과 측근의 수인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역시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최후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사건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에서야 각자의 입장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가장 멀리까지 울려 퍼질 재앙 중의 재앙을 준비했다는 것을. 편지가 길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파티 드클랑 중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일망정 사법적 오판의 악마적 생산자 역할을 했고 3년 전부터 가장 기괴하고 가장 범죄적인 계략으로 자신의 간악한 행동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르시에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심약한 타실망정, 금색이 최악의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오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드레피스의 무죄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쥐고서도 그것을 묵살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위험에 빠진 참모 본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인간성 모독죄와 정의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하데프르 장군과 공수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아마도 전자는 종교적 열정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국방부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사원으로 만드는 군인 정신에 의해 동일한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펠리회 장군과 라바리 소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악한 조사, 즉 후자의 보고서가 보여주듯 불공정의 기념비와도 같은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명의 필적 전문가, 즉 벨롬 씨, 마리나르 씨, 쿠아르 씨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의료 진단에 의해 그들의 시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이 날조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방부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론을 오도하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특히 레클레르와 레코드 드 파리를 통해 가증스러운 언론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첫 번째 군사 법정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비공개 서류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군사 법정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군사 법정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서도 범죄자를 무죄 석방하는 사법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위에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 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